안녕하세요. 부천 북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오늘 엄마의 말뚝 2를 같이 공부하게 된 전지은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는 엄마의 말뚝 이 작품을 함께 공부하게 될 건데 소설이다 보니까 분량이 좀 있어서 3번의 강의로 나누어서 수업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원격 강의를 녹화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돼서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남은 수업도 즐겁게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작품은요.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에요. 실제로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와 이 작품 속의 배경은 전쟁이 일어난 뒤에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시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수십 년 전에 겪었던 그 전쟁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지 그걸 탐구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소설 갈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고 그리고 박완서 작가는 어떤 분인지 알아본 다음 본문의 일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먼저 우리가 서사갈래의 대표 형식인 소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서사갈래의 특징을 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정갈래 이해도 그랬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을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시점이랑 보는 점이죠. 어디서 바라보느냐가 시점이에요. 근데 뭘 바라볼까요?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죠. 그죠?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건을 겪는지를 바라보는 지점이 시점이에요. 근데 시점이 왜 중요할까요? 어디서 작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그 작품의 어떤 내용이나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면 뒤에 있는 아이는 멀리서 보니까 마을 풍경을 다 담을 수 있네. 그래서 멀리서 보는 이쪽에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앞에 있는 아이는 난 가까이에서 보니까 꽃을 자세히 그릴 수 있어서 좋아. 이러죠?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소설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점은 이야기를 해주는 이, 즉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이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화자의 위치와 서술하는 태도에 따라 화자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표현 방법이 달라지고요. 작가가 작품의 주제를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 작품에 알맞은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해요. 시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작품 속에 서술자, 나레이터가 존재하는 시점을 1인칭 시점이라고 하고 작품의 바깥에서 작품 속 인물들을 보고 서술하는 게 3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즉, 화자가, 나레이터가 곧 주인공의 시점이죠. 내가 내 얘기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은 따로 있고 그 주인공을 관찰해서 전달하는 작품 속의 나가 따로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마치 신처럼 전지전능해서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까지 다 서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앞뒤 상황이나 요약 같은 것도 전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작가의 생각도 서술할 수 있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제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외양 묘사는 할 수 있지만 내면 심리는 볼 수 없는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이렇게 네 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태도가 유사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마음속, 내면 심리가 직접 묘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서술자와 인물의 사이가 가깝고 주관적인 태도를 지닙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관찰자 시점인 이 두 가지는 인물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읽고 독자가 추리를 해야 돼요. 직접 설명해 주지 않아요. 내면 심리를. 그래서 훨씬 객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는 오히려 인물의 심리를 알아채는데 서술자는 그걸 결코 직접 말해주지 않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각각의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시점을 그림으로 나타낸 걸 좀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나는 신적인 존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지 라고 서술자가 말하죠. 그럴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도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죠. 근데 밑에 있는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가 난 주인공을 관찰한 대로 묘사하고 평가도 할 수 있지. 그러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가 나도 그래. 객관적이라는 게 우리 관찰자 시점의 장점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지만 태도에서는 주관적이냐 객관적 그렇다면 각각의 시점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인물이 생각이나 느낌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물이 품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쉽게 드러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가깝게 느껴지고요. 근데 다른 인물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할 수 있어요. 주인공의 말, 행동, 사건, 상황 따위를 묘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관찰자는 주인공의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독자에게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한번 볼게요. 작가의 사상을 담을 수도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든 마음속을 묘사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내야 하는 장편소설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사상까지도 담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가볼게요.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또는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 말, 겉모습 등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표현이 생생한데요. 이런 시점으로 작품을 길게 끌고 가긴 좀 어렵고 단편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뭐가 더 우월하다가 아니고 어떤 작품으로 어떤 주제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시점을 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자, 이제 엄마의 말뚝 작가인 박완서 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박완서 씨가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네요. 어, 한국의 어떤 어머니? 모계문학? 이런 거에 대가신 분이에요. 1931년에 경기도의 개풍면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해요.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모두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부이신 어머니가 두 자녀의 교육에 아주 열과성을 쏟으셨죠.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44년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감수성을 많이 꽃피웠다고 해요. 유명한 세계 뭐 톨스토이 뭐 이런 작가들 작품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1950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국문과에 입학했거든요. 입학식을 하고 5일 만에 한국전쟁이 터지죠.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 현명하고 모두의 존경을 받던 오빠가 전쟁통의 폐인이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생계를 떠맡아서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전쟁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되죠. 결혼하면서 이제 1남 4녀를 낳았으니까 5남매를 낳았죠. 아이를 키우느라 어떤 젊은 시절을 가정주부로서 헌신적으로 보냈고요. 그리고는 나이 40에 아주 드문 일이죠.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야 첫 소설을 내고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박완서 씨의 문학 세계는 점점 풍부해지고 깊어지고 수많은 작품으로 우리 사회를 채워줬어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엄마의 말도 뭐 소설집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필 집까지 치면 수십 권의 책을 내신 대작가가 되셨고요. 그리고는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됐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작품 세계는 아주 진솔하고 아주 생활에 밀착돼 있으며 그다음에 문장이 너무나 친근해서 쉽게 잘 읽히면서도 묵직한 주제를 던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본문의 일부를 같이 나갈 거예요. 작가 소개를 들었으니까 먼저 그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책을 읽으면서 쓰임과 같이 공부해봐요.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교과서 읽고 설명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보겠습니다.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친정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죠.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가 마취가 풀리길 기다리다 다시 잠이 들죠. 상황 보세요. 어머니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80이 넘었어요. 크게 다치셨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큰 수술을 하시고 지금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간병하며 병실을 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설에서는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시작됩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술렁이다? 뭔가 수런수런하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왜 술렁였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어요. 근데 무작정 막 휘젓는 게 아니야. 헛손질하고는 달라요.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에요.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걸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불 먼저 켰어요. 깜깜한 방에서 뭐가 손을 휘젓고 있으니까 놀랐겠죠?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어요. 등불이 환해지면 그렇죠? 그런데 두 손으로 하던 일은 멈추지 않네요.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보면 모르나? 빨래를 했으면 웃돌이는 웃돌이,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 대 수설 박아 놓으면 쓰냐? 어머니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이랬죠. 지금 수술 끝나고 마취 상태인 분인데 뭔가 또렷하고 힘차다는 게 좀 무서운 상황이죠?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 하는 쇳소리를 내며 나를 쳐다봤어요. 쳐다보았다는 건 눈을 뜨셨다는 거죠. 근데 눈에 푸른 기운, 흰자가 너무 하얗다 보면 이렇게 푸른 기운이 돌 때가 있잖아요.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는 귀기,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기운이죠. 귀신의 기운이 감돌았대요. 나는 불현듯 도망가서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뭔가 이거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걸 예감한 거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밥을 안 먹는 거죠. 관장, 장에 있는 변을 빼는 거죠.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드립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는 체온과 맥박을 재고 나가버렸어요. 심드렁하다, 관심 없는 듯이 무관심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진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신경 안정제를 드렸는데 오히려 약을 드시고는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도 별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 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객관적으로 말하죠, 간호사가.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지 신경 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놓든지 주사를 놓아주든지 하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별의별 수술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 데서야 말이 돼요? 지금 나는 뭔가 예감이 되니까 그러는 거고 간호사는 원래 하던 대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인식, 지금 이 어머니가 뭔가 환각에 빠진 이 인식하는 상황에서 나와 간호사의 차이가 있죠. 간호사는 굉장히 나는 심상치 않게 뭔가 문제가 있다 않게 여기는 데 비해서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간호원이 휙 돌아서며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요. 무안한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창피한 거죠. 노엽다. 화도 나는 거예요. 다시는 늑다외에게 애걸 하나 봐라. 매달리나 봐라. 중얼중얼 늑가리며 돌아왔습니다. 늑가리는 건 불만상 같은 걸 이렇게 불평하듯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호국에서 규칙적인 계속 하시고 계시죠? 하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합니다. 뭔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듯이 막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어요.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어요.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칵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왔다.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그놈이 누구일까요? 소설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쭉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 없는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뭐예요? 나도 뭔가 공포를 느낀 거죠. 어머니도 무서운데 뭐가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시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는 전체적으로 환각 상태.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뭔가가 보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엄마! 무서움증이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는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계속해 볼게요. 그 순간 나는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서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어머니한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름이 쫙 끼치죠.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86의 노인, 86세니까요. 병실을 저승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딸도 객관적으로는 알죠. 그죠?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온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가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가장 나이가 많으실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대자일 거다. 분별 있다. 나이든 어머니에게 찾아올 정도라면 앙탈 해봤자 할 거다. 어머니한테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고 하랴. 천수는 이제 타고난 수명인데 타고난 만큼 다 사셨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방금 수술하셨잖아요. 거기서 나는 선혈, 생생한 피죠. 그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라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어. 그러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어머니가 공포스러워 하시잖아요. 그죠?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인지상정이란 말 쓰죠? 인간의 마음, 정서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놀이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허이 허이 하면서 지금 저승사자를 쫓고 있는데요. 이 나의 추정은 틀렸어요. 지금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건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저승사자보다 훨씬 더 나를 경악에 빠지게 하는 그 존재. 어머니가 보고 있는 그 놈은 누구일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작품을 보면서 알아봐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